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폐기물로부터 해수된 소각 열 에너지의 현황과 발생, 활성화 증대 방안입니다. 이 활성화 증대 방안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이 18년도부터 에너지 해수 효율에 대한 산정식을 완성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소각세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에너지 해수 효율에 대한 전체적인 식들을 완성을 해서 만들어놨는 걸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번 그 정책협의회에서도 발표를 한번 들으셨는데요. 뒷부분에 소각 열 분야만 아니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법의 현황들은 서두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기본법이 18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기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유지관리 운영과 이 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있다면은 이 속에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재활용의 정의와 에너지 해수에 대한 사항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물질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폐자원 에너지의 파트에서 분류어지고 있는 고용연료 제품이 26조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현 법제의 현황들은 아까 환경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전체적인 사항에서 단일화될 수 있는 사항들로 가야 될 사항이고, 현재 이 법제의 체계 현황과 체계에 대한 사항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김석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통일되는 현황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각열의 에너지 해수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 1월 1일 날 시행했다면 그 전에 한 15년부터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인자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에 대한 사항도 국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사항들도 노력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뒤에 또 제가 받아가지고 이 파트에 대한 정립을 시켰는데,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소각 여열에 대한 에너지 변환 방식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법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소각 여열에 대한 이용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연소가스가 가지고 있는 현열을 직접 또는 에너지 변환을 통하여 소각시설 내외에 열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너지 변환에 관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그 현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해수 효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전체를 바로 바이패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에너지 해수율의 식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에너지를 변환을 통해 가지고 직접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든지 그 열 에너지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지는 사항들도 소각 여열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변환 방식은 무슨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연소가스 열을 1차 변환하는 것으로 열교환기에 의해 고온 공기나 온도를 만드는 방식과 폐열 보일러에 의해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전기를 다시 터빈 발전이나 열교환기에 의해서 2차 변환하여 온수, 공기, 동력, 전력이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에너지 변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폐기물 소각시설이 이렇게 공정도가 여러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반입 폐기물이 즉 에너지 열량으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입 폐기물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과 또 옆으로 사용되는 보조 연료에 대한 사항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순수하게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생산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 열에 대한 사항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머지 들어오는 양들에 대한 사항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들을
완성을 시켰는데 뒤에 뭐 상세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시 또 누구한테 판매하느냐 아니면 다시 자기들이 얼만큼 사용하고 있냐를 열과 전기를 가한해서 판매하는 내용들을 수치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계측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측기의 종류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에너지를 해서 계측기에 대한 중량계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돌아가는 온도계, 압력계, 마지막에 열량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유량계,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력계, 이 파트들이 전부 다 이 공정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 공정에 있는 새로운 인자들을 다 집어내서 각각의 팩타들에 대한 사항들을 식으로 환산해서 만들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 해소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기본적인 예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소각열에 관한 사항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소각열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뒤에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이 파트에 대한 사항도 충분하게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을 산정에 대한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량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 열량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저희 발열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생활 폐기물의 처리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갖고 들어갔습니다. 이 생활 폐기물의 종류들 보면, 처리 시설의 종류를 보면은 일반 및 고온 소각 시설이 있고 열분해 및 고온 용융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열분해에 대한 사항들에 운전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식을 그대로 이 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너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식을 해서 각각의 인자에 대한 팩타들을 다시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생활 폐기물 같은 데는 일반 소각시설과 열분해 시설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저희 발령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석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폐기물은 독일에도 없습니다. 아론에 대한 사항은 생활 폐기물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일체형과 보일러 분리형이 있는데 소각로하고 붙어 있는 경우, 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또 여러 가지 경우들, 앞에 폐기물 성상에 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너무 변하다 보니까 이 저희 발열량의 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에너지 해소율에 관한 사항은 1차 목적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감면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 자체 내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 여기에 대한 해수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립이 열정산법에 의해 가지고 이별과 입고로 출혈에 관한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사항들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확보되면은 이렇게 저희 발열량 식들이 완성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저희 발열량 산정식에 관한 사항들도 여기에 각각의 인자들이 있는데, 이 인자별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 자체에서도 공지사항이 오픈되어 있고요. 엑셀 자료를 연동시키가 마지막에 에너지 해소율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동시키는 엑셀 자료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생활 폐기물 같은 데는 일반 시설과 열분해 시설이 각각 나눠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저희 발령 식들입니다. 여기에 보일러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각각 나눠져 가지고 식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일체형 같은 데는 Q3부터 아웃, 인과 아웃에 대한 사항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분리형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의 인자들의 저 뒷부분에 있는 사항들을 배제를 시켜가지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별 항목과 출혈 항목을 나눠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같은 데는 이별 항목에 관한 사항이 연소 보조의 공급 열량과 1차 연소 공기 열량과 2차 공기 열량, 그 다음에 출혈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방열 손실입니다. 이 손실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요즘 그 열 체크를 많이 하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바깥에서 온도를 다 재가지고 전체 단면적에서 열 손실에 대한 율을 다 구해서
거기에 대한 식들을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이 분야도 굉장히 큰 노력이 구해졌는데요. 이 분야도 다 해줬고, 배출가스 보유 열량, 그 다음에 소각지에서 빠져나가는 열량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해서 출혈 항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 그 환경부 자체 내의 에너지 해소율 산정 시기에 관한 사항들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P에 관한 사항들은 생산한 에너지 중에서 유효하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급되든지 자체에서 이용되는 양에 대한 사항을, 에너지로 전환된 양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 F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며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즉 보조연료 개념의 사항들을 첨가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I에 대한 사항은 산정 기간 동안에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EW는 전체 모든 폐기물에 보유한 에너지를 저희 발열량 식을 이용해 가지고 산정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 인자별로 산정 식에 관한 사항이 EW, EF, EI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일반과 열분해와 사업장에 대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F에는 연소 보조연료에 대한 공급 열량,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연량이 등유든 경유든 이런 인자에 대한 사항의 열량에 대한 사항들을 계산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에 대한 사항은 외부의 전력으로서 소요되는 에너지하고 방지시설의 보조연료 공급 열량에 대한 사항도 체크를 다 하게 되고, 이 P에 관한 사항들이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하고 연료를 변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에서 소각 배가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 온수 전력으로 나가는 거 있고, 슬래그 쪽에서 나가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의 인자에 대한 사항들을 각각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이 만드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건 온수, 전기와 전력에 관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 배기가스하고 슬래그 쪽에 있는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사항이고, 건의 사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그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사항들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해소의 산정 및 절차인데요. 보통 보면은 그 에너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계측기를 전부 다 DCS로 전송을 다 받아서 저장을 시켜서 그 데이터들을 일일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분기별로 만들어가 1년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에너지 해소율에 대한 사항은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1년입니다. 1년. 하루가 아니고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에너지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된 양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전체적인 소각시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해소율에 대한 사항만 들어오냐? 절대로 아닙니다. 즉, 들어오는 폐기물, 전력량, 그 다음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모든 종류, A부터 Z까지의 모든 종류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에너지 해소뿐만 아니고 소각시설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은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계측돼서 자동으로 그 계측되는 저장되는 값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을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해놨는 게 공고가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참고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인증에 관한 사항은 검증에 관한 사항들, 에너지 이제 사업장에서 올라오면은 검증에 관한 사항들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게 돼 있고, 그 최종적인 검증팀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지금은 12분인가 13분인가 계시는데요. 여기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가 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국립환경과학원 직인이 지켜가지고 사업장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인증서가 발급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을 18년부터 모았는데 너 뭐 했냐 하면서 아무도 한 번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18년부터 19년 데이터까지 만들고 20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데이터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만큼 에너지를 해소하고 있고 얼만큼
각각의 시설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 금인증의 신청 시설은 72개 호기입니다. 72개라 호기나 하면 꿀떡입니다. 소각시설에 2개가 있고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고 1호기, 2호기 될 수도 있고 1개만 호기가 돌 수도 있는데 각각의 호기별로 저희들은 인증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개의 호기를 제외해가 총 69개 호기 중에서 생활 폐기물의 62개고 사업장 폐기물의 7개 호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폐기물의 누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관한 저희 발령한 식들도 완성이 될 거로 되고 뭐 미발급 사유 같은 거는 잠깐 보시면 될 거고요. 18년도 같은 데는 생활 폐기물이 금인증 신청이 62개 들어왔는데 인증 발급 60개 전략이 다 됐고요. 사업장 폐기물 같은 데는 10개 호기가 신청됐는데 7개 호기가 발급이 됐고 인증서 미발급이 3개 호기입니다. 별도의 그 미발급 사유에 대한 사항들은 윗부분에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19년도 같은 데는 생활 폐기물 73개 호기가 신청이 됐는데 64개 호기가 인증서가 발급됐고 인증서 미발급이 2개고 검증 취소 시설이 지금 7개가 됐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50%가 안 돼요. 중간에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 인증 자체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장에서 검증 취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같은 데도 한 3개 호기가 늘어가지고 13개 호기가 들어왔는데 인증서 발급은 6개 호기가 들어가고 인증서 미발급은 3개 호기가 되고 검증 취소가 4개 호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장 폐기물 같은 데는 저조한 시설입니다. 왜? 그거는 뒷부분에 제가 문제점하고 뒷부분에 있는 사항들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각시설별 유형별로 소각노의 형태별로 인증서를 발급을 했는데 어떤 시기에 소각노가 많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 생활 폐기물이든 사업장 폐기물이든 스토커 시기 가장 많습니다. 근데 스토커 시기에서도 열량이 빠져나온 열량들이 굉장히 생산되고 이용되는 양들이 60% 이상의 70%가 육박하는 평균적인 상황에서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유동상 소각로가 있고요. 고온 용량도가 한 4개 정도 있고, 사이클론이 생활 폐기물 19년도, 사업장 폐기물의 사이클론이 하나 들어와 있고, 열분의 가스화 쪽에서도 생활 폐기물이 2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스토커식과 나머지 그 소각로 형태별로 봤고요. 여기에 2018년도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으로 구분해 가지고 한번 봤고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차이가 나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떤 쪽에 유동산 같은 데는 사업장 폐기물이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이는 거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도 분명히 에너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충분한데 왜 안 들어온지에 대한 사항들은 뭐 경제적인 논리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 전체에 대한 오픈에 대한 부담감, 뭐 전반적인 사항이 다 있지 않겠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사항들이 좀 해결이 되고 폐자원 에너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하게 이 소각시설의 전체적인 남아있는 열량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처음으로 제가 또 공개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소각로 원료별로 에너지 생산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연탄과 유연탄과 LNG에 관한 사항들이 열량 계산을 해서 그 화력 발전소 열 효율로 봐가지고 전체적인 열량이 한 5천이고 LNG가 1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톤당 몇 메가와트가 되냐면 2.19, 2.49, 5.33입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19년도 전체, 19년도 에너지 해소율의 금인중 평균 시설입니다. 이 평균 시설에서는 2.20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해소율 금인중 전체 시설 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1.85메가와트가 들어가고 18년도 50% 이상의 효율을 받았는 것에 대한 사항의 톤당 메가와트 양을 보니까 1.97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소각에 관한 사항만 와지 고용연료 파트는 별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18년도, 19년도에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베이스로 한 고용연료 사용시설 5군데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해소율을 다시 구했습니다. 계측기가 안 돼 있는 건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니까 고용연료 자체 내재 생산량은 얘들의 2배입니다.
근데 이용되는 양은 얘들보다도 많지만은 2.6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 이상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판단이 내려진다고 보시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용연료 사용시설이지만은 생활 폐기물 베이스면은 그 입지 조건이나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폐기물,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수용성도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에 이 토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 에너지 양이 얼만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양들이 왜 다른 대기 쪽으로 날아가고 다른 사람, 화석연료 대체로 이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사항도 우리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사항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료들에 관한 사항은 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보시고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특별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에서 폐자원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폐기물 에너지가 차지하면은 에너지 공단에서 말씀하다시피 폐자원 에너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이 왜 신재생 에너지에 보면은 폐가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산업 폐기물의 폐기물이 열량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들이 얼마인지를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반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에너지 해소율로 들어왔는 데이터들을 최선을 다해가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폐자원 에너지에 에너지가 전환되는 변환되는 양에 대한 사항도 충분하게 통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항들이 들어오면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저희들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들을 통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정책의 앞부분에 했고 기술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셔가지고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폐자원 에너지의 네 가지입니다. 고용연료, 액체연료, 기체연료, 소황열 파트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기술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은 현재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화석연료 대체를 해서 얼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발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 그 소황여열에 대한 이용 형태를 보시면은 열교환기 온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로 공급되고 공기 에너지를 가지고 예열 공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과 열교환기 온수기를 얘가 온수로 들어가고 자체에서 바로 스팀으로 이용해 가지고 수요처에 공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소각 연소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그 네 개의 폐사원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각 여열을 가지고 이용하면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발전 효율에 대한 사항에 전력에 관한 사항들은 팩타를 저희들이 2.6을 주고 있습니다. 앞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온수나 그 스팀에 관한 사항은 1.1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팩타들에 대한 사항도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데 단순적인 기술적인 사항에서 장단점을 나타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근방에 지역 난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내가 에너지를 석유화학 계열에 있는 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바운더리가 형성돼야지만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에너지 해수 효율이 증가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 그거를 20km, 10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열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발전과 지역 난방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 해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전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금 폐열보일러 이용하고 열교환기 이용하고 열교환 그 가스를 변환시켜 가지고 전반적인 1차 매체를 변환시킨 거하고 2차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하고 이용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소각시설 설계부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뒷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뒷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이 사항들에 관한 사항은 아직 오픈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18년, 19년, 20년을 갖고 갔냐면은 이 고용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을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하고 고용연료 사용 시설하고 LNG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 있는 사항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항이든지 환경오염 부하량에 대한 사항은 부담은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폐자원 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대한 사항은 일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분리 선별되고 연료를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뛰어나지 않느냐? 그 안에는 폐기물로부터 왔던 제품에 대한 연료 제품의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해석을 해 봤을 때 이 석탄과 LNG에 관한 사항들도 비교를 했었고 그 나머지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하고 고용연료 사용 시설하고 비교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은 책장에는 안 넣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발표 시간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항이고요. 이 활용에 대한 사항은 조만간에 저희들 언론적인 사항도 홍보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환경공단에서도 똑같은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부하량과 주변 영향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합산을 다 해서 실측에 대한 데이터들을 오픈시킬 겁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니까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에 대한 기술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열만 가지고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데는 폐합성 수지에 대한 대란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폐기물로부터 고품질 에너지 해수를 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칭을 뒀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배출원에 대한 합성 수지를 모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장에 대한 보관에 대한 사항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점 더 수고 운반이 안 되면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디로 가냐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연료를 생산해가 저장하자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료를 생산해서 어떤 연료, 액체연료든 기초연료든 생산해서 비축하자입니다. 석유화학 비축하듯이 앞에 있는 석유화학 계열에 있는 폴리 계열에 있는 폐합성 수지를 모아서 저장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약에 열분해나 유화시키든 가스화시키든 어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은 얘가 석유화학 계열의 비축기지와처럼 폐자원 에너지의 비축기지가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발전시설이나 수소 에너지까지도 생산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왜 앞부분에서 그렇게 난리가 치고 있으면은 수고운반과 공공에서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비축하면 되지 않느냐 제 기본적인 기본 논리로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도 굉장히 큰 전환이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항들이 왜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이게 앞부분의 폐기물이니까. 이게 폐기물이니까 사람들이 보는 입장들이 폐기물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으면 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가지고 비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논리로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가지고 하두를 한번 던져본 거고 기존의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전환 기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학원에서도 잠깐 했던 기술들이고요. 에너지 해수의 계획을 세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그 계절별로 변동에 대해 가지고 폐기물 조성들이고 이 폐기물 조성에 따라 가지고 계절별로도 에너지 수요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팀이나 열원은 온수를 공급하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온수가 필요 없습니다. 안 씁니다. 그럼 전부 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이 에너지 해수는 여름철에 다운되고 겨울철은 증가되면서 우리들이 해외를 보면은 50%, 60%, 75%라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연간 단위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인데 쭉 연계적으로 사용된다면은 굉장히 더 큰 에너지 해수 효율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에 대한 사항들이 이 사항들이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소각열 해수시설을 왜 못 들어오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에 대한 사항들이 뭐냐. 자체 내에서 기본의 인센티브 부재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시설 입지 조건의 제약입니다.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처리 개념입니다. 에너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정책적인 상황에서 만들어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해수 실적이 낮아져 경제성이 부족하다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왜?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고 옆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개선 방안으로 입지 조건이나 계절에 따른 온수와 수온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소각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 될 사항이고, 열온을 이용한 스팀 발전들이나 고온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정책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에너지 회수의 사업장 폐기물이 적극적으로 측정 분석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새로운 개념의 오프라인의 열공정 시스템의 개발 및 예열 증대를 위해서 부품과 장비의 연구 개발도 아까 김석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발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에너지 해수 효율에 대한 생산 시설의 이용에 미활용되는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소각 예열을 효율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상태고, 전기 터빈을 설치하여 발전을 할 경우 전기 생산량이 소규모로 경제성이 조금 저하되는 상황이고, 농촌의 경우 같은 데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의 열원을 사용할 경우 여름철에 열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도, 또 농촌 지금 아닙니다. 일반 신도시도 여름에 같은 데는 온수 공급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도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고, 중소형 규모 소각시설 같은 데는 폐기물의 반입량에 따른 부족량과 각종 시설의 고장, 또 연속적으로 계측기를 다 달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사항도 부담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각시설의 입지 조건, 운영 조건, 재정 여건, 기술 부족, 소각열의 해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크고 재정 자료가 높은 대형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효율적인 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봤는데 그것도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릴 때도 광역화, 대형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광역화, 대형화에서도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중소형 규모로도 갈 수 있는 방안이고, 에너지 해소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면 중소형 규모도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에너지 활성화의 그 법 체계에 대한 사항들 저번 2차 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종적인 안인데요. 자원순환 기본법이 기본 원칙으로 두고 여기에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유지, 관리, 운영, 기준 뭐 이런 사항까지 가고,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방법은 법률은 물질 재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가면서 이 현행법들이 이렇게 세 개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여기서 각각의 폐기물 자원순환 기본법은 기본 원칙으로 두되 폐기물 관리법과 제척법에서 포함되어 있는 재활용에 대한 정의에서 에너지 해수에 대한 개념을 따로 분리를 해서 폐자원 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 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기본적인 앞부분에 나국정 사무관이 대신해서 제가 발표를 드렸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원래 1차 같은 데는 별도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해소에 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뽑으려고 그러고, 그 통계가 분리가 된다면은 그 통계의 베이스에 따라가지고 법을 어떻게 이렇게 신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법에서 같이 녹여서 갈 것이냐를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난무하지만은 폐기물 에너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제 개인 생각이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전체적인 활성화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다음 해에 좀 더 나아가지고 어떤 연구에 대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열 이용 실태에 대한 사항이 DB 구축입니다. 전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엑셀로 해가 수기로 다 집어넣게 되어 있고 그 계측기를 저장받아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으로 엑셀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DB 구축해가지고 실질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더 나아가지고 앞부분에 환경오염 부하량에 관한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한 사항이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저는 폐기물의 고도화, 소각시설의 연소가스에 대한 제로화라고 봅니다. 이 제로화가 뭐냐면은 배출가스 없는 그 상황이라고 리턴시킬 수 있는 방법. 얘를 찾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왜? 언제까지 환경오염, 야, 냄새나가 안 된다. 환경오염, 야, 이거 인체에 영향 있고, 위해성 있고, 유해성 있고, 이런 사항들을 언제까지 외칠 거냐. 얘는 R&D 투자로 해가지고 소각시설의 고도화, 제로화 사업이 연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얘 단계도 하나하나 R&D 사업에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대한 사항들도 최종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각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환경오염 부하량에 대한 사항의 미션은 버려야지만이 에너지가 활성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은 에너지는 뒤져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직시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소각시설의 고도화, 제로화에 대한 개념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10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충분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하면은 환경정책연구 쪽이나 R&D 쪽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소각로에 관한 사항들도 무슨 실험을 하려고 하면 어느 사업장에 있는 소각장을 빌려야 돼요. 빌리면 TMS 다 꺼야 되죠.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제로화 시켜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 이주일까지 소각장에 있는 그 경제적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 나가기 전에는 소홀인데 파이로트 플랜트 소각시설 이상의 소각시설이 소각로별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상황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소각열의 이용률에 대한 정밀 진단이 돼야 될 상황이고 생활 폐기물은 지금 2년간 축적이 됐고 지금 3년대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면은 그 조사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확보해가지고 여열에 대한 사항들을 팩타라든지 그 인자에 대한 사항들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이고요. 사업장 같은 데는 데이터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누적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해가 정밀 진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말씀드리다시피 소각여열의 에너지 회수 효율에 대한 사항도 좀 더 간단하게 더 정밀하면서도 간단하게 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폐자원 에너지 소각여열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